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손 이원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말씀드릴 내용들이 계약서 간의 구조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3번에 나눠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을 합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번은 관리형 토지신탁 변경 계정서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좀 윤곽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약정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전체 요약,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계약서 내 구조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은 관리형 토지신탁 변경서가 있고 대출 약정서가 있고 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그래서 이 세 개 계약서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탁법상 신탁의 일반적인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신탁 원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리형 토지신탁 개념 및 각 계약서 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전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관리형 토지신탁 변경 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는데도 어렵다, 전체 이해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몇 가지 기본적인 용어만 정확하게 알면은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능한 한 제가 좀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유럽의 대륙법을 개정한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저당이나 근저당 설정에 의한 대출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영미법의 영향을 받은 신탁법에 기하여 부동산 담보 신탁을 활용한 수익국 증서에 의한 대출, 그래서 부동산 담보 신탁을 요걸 활용을 해서 수익권 증서를 요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출은 우리 일반인에게 약간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저당이나 근저당은 신탁이 없던 시절에 하도 사기가 많아서요. 신탁법상 신탁이 믿을 수 있고 편리하고 민원이 줄어드니까 점점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럽국가 같은 대륙법계나 우리나라 같은 데는 저당이나 근저당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서 과거에 많이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영미법에 신탁법상 신탁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믿을 신, 맡길 탁 해가지고 믿고 맡긴다는 사전적인 의미가 되고요. 법률적인 용어로서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남에게 부탁한다. 재산의 관리 처분을 남에게 부탁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탁이라는 개념을 민법상 신탁과 신탁법상 신탁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신탁이다 하면 요즘에는 신탁법상 신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법상 신탁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요. 명의신탁이나 양도 담보와 같은 광의의 신탁적 행위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신탁법상 신탁을 의미한다. 신탁이라 하면은 그렇게 하고요.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명의를 남에게 맡기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남에게 명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의신탁이고, 차명, 통장의 차명 계좌처럼
이런 것들이 좀, 악용을 한다고 하면은, 탈세나 재산 은닉, 이런 식으로 이용되거나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라는 것은 개인 간에 어떤 재산을 양도하고, 담보로 양도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 쓰는 거, 이런 것들을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흔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탁이라 하면은 신탁법상 신탁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탁법상 신탁과 민법상 신탁과 신탁법상 신탁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민법상 신탁 행위에 있어서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그대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고,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맡기는 사람하고 맡는 사람하고 서로 당사자 간에 그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 맡기는 사람 본인이 그대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저당권을 하면은 저당돼 있으면 그건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유권이 유보되지만, 그러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맡은 사람,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편법이라 할까요? 그런 형태가 되고, 신탁법 신탁에 있어서는 대내적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모두 다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법 제2조에서 신탁의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즉 위탁자, 맡기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탁을 인수하는 자, 즉 수탁자가 되죠. 수탁자 간의 신의관계에 기하여, 신의관계라는 건 서로 믿고 이 말이죠. 서로 믿고, 위탁자가, 맡기는 사람이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또 담보권 설정 또는 그 밖에 처분을 하고, 그러니까 담보 설정한다든가 처분하고 이전해가지고, 이 수탁자라는 거는 신탁회사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처분을 하고, 이 신탁회사,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그러니까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이익이나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의 목적의 발전,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라는 것은 신탁으로 발생하는 어떤 이익을 취득하는 자를 수익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신탁은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수탁하여 개발, 관리, 처분,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배당하는 업무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신탁의 당사자로서 수탁자,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되잖아요. 수탁자가 있는데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신탁회사다. 그래서 수탁자가 신탁회사다. 이런 용어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탁회사는 금융투자업에 속합니다. 즉 수탁자인 신탁회사에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금융감독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자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부분 신탁은 부동산 전문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부동산 전문 신탁회사는 총 14개 신탁회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란코 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아시아신탁, KB부동산신탁, 우리 종중의 토지 같은 거는 KB부동산신탁에다가 신탁을 위탁을 했지요. 코리아신탁, 생보부동산신탁, 무궁화신탁, 국제자산신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신탁회사로서는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이 있고요. 신탁 중에서도 차입형 토지신탁 같은 경우에 위에 14개 회사 중에 상위
4개의 회사가 됩니다. 한국토신탁, 대한토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란코 자산신탁, 이 4개 회사가 차입형 토지신탁에 거의 집중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신탁의 종류를 구별하는 기준이 크게 한 2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신탁의 목적에 따라 나눠볼 수도 있고요. 또 누가 수익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탁의 목적에 따라 대체로 한 5가지로 나눠집니다. 개발신탁,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분양신탁, 이러한 한 5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개발신탁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신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토지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종중 토지 같은 경우가 개발신탁에 해당하지요. 토지신탁에 해당합니다. 담보신탁은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를 받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서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신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리신탁은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를 남에게 맡기는 것. 또 처분신탁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즉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한 신탁입니다. 분양신탁은 분양을 목적으로 신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전문 회사들, 신탁회사가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익신탁, 타익신탁,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이 결합된 결합형 신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익신탁은 말 그대로 위탁자가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타익신탁은 위탁자 위에 제3자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즉 타인의 이익을 위한 신탁이라 해서 타익신탁입니다. 우리 종중 같은 경우에는 세인CC가 수익자가 됩니다. 그래서 타익신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인CC가 영업권을 가지고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익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 명의 이전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채권 담보, 그러니까 수익권 증서가 이게 있거든요. 수익권 증서 이거 채권을 담보로 해서 그 목적으로 그 담보를 해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회사에게 명의 이전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 신탁이요. 이것은 좀 생소한 개념으로서 저당이나 근저당과 비교해 봄으로써 개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당 및 근저당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부동산 소유자가 돈 1억을 빌리고 싶어서 은행과 계약을 맺고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 및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담보를 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뭐 은행 같은 데다가 금전 1억을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돈을 빌려줘서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니까 채권자가 되고요. 부동산 소유인은 저당 설정자, 근저당 설정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저당이나 근저당 이런 같은 경우에는 설정 등기 후에도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맡겨놓고 돈을 하는 거니까 자기가 부동산을 자기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저당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당권에 관한 것들은 전부 다 등기부의 을구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을구에다가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1억을 대출 받았다면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자도 한 번도 안 냈다 이러면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이렇게 채무 불이행 시에 변제를 받기 위해서 1억 2천만 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에 부동산 소유자가 금융기관에다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그것들은 임의경매가 들어갑니다. 법원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근저당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의 경우는 대체로 금융기관에서 보통 부동산 가액의 담보대출 비율을 대출 한 70% 정도로 잡아줍니다. 좀 이따 바로 자료를 볼 텐데요. 등기에 관한 용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등기부 등본은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합니다. 등본은 전부 증명서를 하고요. 과거의 등기부 초본은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등기부는 등기 기록이라고 이렇게 바뀌고요. 등기 기록을 편성해서 모아놓은 것을 등기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4월 21일에 여기에 그 등기소에 가서 제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하고 그다음에 신탁 원부를 떼어왔습니다. 발행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대체로 형태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토지의 표시인데요. 소재 지번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목, 그러니까 땅을 사용하는 목적, 지목의 임야나 면적 이런 것들을 표제부에 기록을 하고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냐 이런 거를 등기 원인 이런 것들 등기 목적 이런 거를 기록합니다. 언제 접수했는지 하고.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냐, 지금 현재 우리 종종 토지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KB부동산 신탁주식회사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는, 갑구에 꼭 여기 확인하니까 신탁 원부 이거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담보 신탁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떼어봄으로써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세로 들어가나 월세로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부를 이 내용을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이거를 악용해서 사기가 있거나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 원부에는 항상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제 2014 7450호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등기소에 가서 이 번호 신탁 원부 번호를 지시하고 이것을 발행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상, 담보 저당이라든가 근저당 같은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식이 되어 있고, 부동산 등기법 제81조에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신탁 원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 기록에는 신탁 원부 번호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등기 기록을 크게 세 부분으로 앞에서 이렇게 봤듯이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앞에서 봤잖아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기록하고, 예를 들어서 토지 등기부 같은 경우는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지목, 건물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종류, 구조 등 물리적 현황에 대한 어떤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구와 을구가 있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신탁 등기인 경우에는 신탁 원부 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로 신탁 원부를 떼봐야 됩니다. 이 신탁 원부가 있을 때는 반드시 떼봐야 구체적인 사항들을 거래를 해야 할지 안 할지 이 신탁 원부를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을구에는 근저당이라든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신탁 원부를 발급하는 것은요, 등기소에서 직접 출석해서 발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발급이 안 됩니다. 등기소 이외의 어떤 등기소에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을 후에 그 발급하고 나면은 그 신탁 원부가 있으면 신탁 원부를 확인하여 그 발급 양식에다가 신탁 원부 번호를 기재하여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출석해서 발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번을 가지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발급 양식에 등기부 사항 전부 증명서와 지번을 써놓고요.
그다음에 신탁 원부 동시에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 담보 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개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관여 주체들이 역할 구조를 이렇게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만들려고 좀 애를 썼는데요. 그래서 역할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처음에 부동산 소유자가 맡기는 거니까 위탁자가 되죠. 부동산 소유자가 수탁자, 신탁 회사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면 담보 신탁을 하죠. 부동산 담보 신탁을 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소유권 이전, 명의 이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소유권이 관계있기 때문에 등기부 각구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수탁자,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대내적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담보신탁하면은 담보신탁에 했을 때에 담보대출 쓰는 그 한도액을 정하면은 그 한도액에 한해서 수익권 증서를 발행을 합니다. 수익권 증서를 발행을 해서 그것을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에게 전달합니다. 수익자이자 부동산 소유자일 때는 이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럼 안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이 세 개의 주체가 되죠. 지금은 수익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체가 네 개의 주체가 되지요. 그래서 수익권 증서를 이렇게 발행해 주면은 이 수익자는 수익권 증서를 이거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금융기관은 큰 금액일 때는 여럿이 나눠 가지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선 수익자, 누가 먼저 우선 수익자가 되느냐, 뭐 불이행 시에 변제받을 수 있거나 또는 수익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그럴 때 우선 수익권 증서가 이렇게 담보로 제공할 때 우선 수익권 증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전대출 5억을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 그 우선 수익권 증서에 기록하는 발행 금액은 일반적으로 130%를 합니다. 그래서 130이니까 355, 1억 5천이니까 6억 5천만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금융기관은 우선 수익권자고 되고 채권자가 되지요. 그래서 돈을 담보 대출을 해줬으니까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채권자고, 그 다음에 이 수익자는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수익자가 금융기관에 갚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채무를 불이행할 때는, 불이행 시는 이 금융기관이 수탁자, 신탁회사에다가 환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채무 불이행 시 환가 요청을 한다. 그러면은 이 수탁자, 신탁회사는 공개 매각을 합니다. 그걸 공매라 하는데요. 공매 후에 환가 대금을 정산해서 금융기관에다 교부를 하고 나머지는 위탁자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전체적으로요. 그 관여하는 그 주체들의 각각의 역할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부동산 담보 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 신탁회사에 명의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맡긴 부동산 신탁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그 이익을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요. 또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하여 수익권 증서를 수취한 후에 수익권 증서를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그 부동산을 관리를 하고요. 관리할 책임이 있고요. 만약에 대출받은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 즉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담보 신탁 부동산을 공개시장에 매각, 즉 공매처분 환가해서 금융기관인 채권자의 수익권 증서에 의해서 우선 변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우선 수익자가 되고요. 그가 담보로 잡고 있는 수익권 증서를 우선 수익권 증서라고 합니다. 그런 수익권 증서에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실제 대출 금액의 130% 정도 기재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러한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을 근저당에 있어서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우선 수익자, 즉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금액이 많을 때는 금융기관이 여럿인 경우도 있고요. 또 위탁자인 경우도 뭐 아파트 같은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럿이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 위탁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신탁에는 관리형 토지 신탁과 차입형 토지 신탁, 이 차입형 토지 신탁을 개발형 토지 신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부동산 신탁사의 자금 부담,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회사가 자금 부담 발생 유무에 따라, 그래서 신탁사가 자금을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 관리형 토지 신탁과 차입형 토지 신탁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관리형 토지 신탁은 우리 종중 토지 같은 경우는 관리형 토지 신탁에 해당하잖아요. 자금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고, 그러니까 자금을 우리 위탁자가 500억에 대해서 한도에서 신탁회사에다가 맡겼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신탁회사는 계약관리 및 자금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탁회사는 그 신탁의 보수를 대출금의 0.2% 내지 0.5% 정도로 이렇게 보수를 받습니다. 이 신탁회사는요. 그리고 자금관리, 모든 계약관리, 공사비 지급 등 일련의 행정행위를 하는 관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관리형 토지신탁이라고 합니다. 차입형 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자금을 신탁사가 됩니다. 이 자금까지도 차입의 신탁사가 되어가지고 개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분양하고 임대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신탁 보수는 전체 분양가의 2% 내지 한 5%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입형 토지는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하는데요. 이게 관리형 토지 신탁 같은 0.2%에서 0.5%야 그 10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도 하고 또 수익이 크기도 합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착공하기 전에 모델하우스 같은 걸 지어 가지고 선 분양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을 겁니다. 분양받은 자, 그리고 수분양자라고 하는데요.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신탁회사가 직접 받습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14개 신탁회사 중 상위 4개 회사가 차입형 신탁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토신탁, 대한토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란코 자산신탁 이런 회사들이 이 차입형 토신탁에다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념을 우리 종중 골프장 개발에 해서 적용해서 한번 보면은요. 부동산 담보 신탁, 우리 그 종중 부동산 골프장 개발에 관련한 부동산 담보 신탁에 대해서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요. 부동산 소유자가 의전공 종중입니다. 이 의전공 종중이 KB부동산 수탁자인 KB부동산에다가 토지 담보 신탁을 500억을 한도로 해서 담보 신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하고 명의 이전을 하고요. 소유권이 완전히 대내주로 KB부동산이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에 관계하기 때문에 등기부 각부에 기재가 되고요.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KB부동산은 신탁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500억 한도 내에서 수익권 발행을 해줍니다. 이 수익권은 분할해서 여러 개로 이렇게 우선 수익자가 여러 개일 때는 여러 개로 이렇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익 신탁이 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세연CC가 수익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연CC는 이 우선 수익권 증서를 이거를 담보로 제공을 합니다. 그럼 금융기관에다가요 제공을 하고 금전 대출을 받는데 그때 이제 수익권 증서를 우선 수익권 증서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어떤 수익이라든가 또는 채무 불이행 시에 그 처분을 할 때는 그때는 환가 요청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우선 수익자로 합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차순위, 선순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선 수익자는 이자가 조금 낮고 그다음에는 차순위, 후순위로 넘어갈수록 이자가 좀 더 셉니다. 왜냐하면 변제받을 가능성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우선 수익권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이제 450억을 500억 한도인데 450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선 수익권자들이요. 그리고 발행 금액은 130%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는 59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이걸 대주라고 하는데요. 대주고 여기는 빌린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주가 여럿인데 돈을 줬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권리는 채권자가 되고요. 여기는 채무자가 됩니다.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 시에 이 금융기관은요 수탁자인 KB부동산에다가 환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가 요청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수탁자인 KB부동산은 공개매각, 공매 후에 환가 대목을 정산해서 금융기관에다가 교부를 하고 나머지는 이 위탁자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의존공 종중을 위탁자 1, 여기는 위탁자 2, 또 수익자, 여기도 수익자를 하는데요. 여기 수익자를 하는데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자라고 하는 정도고 수익자의 의미는 굉장히 약하고요. 여기가 수익자가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자 1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종토를 신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자가 되고요. 세연CC도 일부 땅을 이거를 신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자 2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좀 이따가 조금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글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봤는데 위탁자와 수탁자, 그렇죠?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위탁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위탁자는요 우리 종중이 되죠.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토지를 담보 신탁하고 소유권도 명의 이전을 한다. 그리고 등기부 각부에 기재를 한다. 이런 말이지요. 그다음에 수탁자와 수익자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수익자가 되고 KB부동산이 수탁자가 됩니다. 자,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수익자에게 수익권 증서를 아까 발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는 수익자와 금융기관, 아까 수익자하고 금융기관은 우선 수익권 증서를 발행을 이걸 담보를 하면은 그게 우선 수익권 증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대출을 받는 이런 관계인데요. 그래서 수익자는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것이 우선 수익권 증서라고 했지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이때 금융기관은 채권자가 되고 수익자는 세연CC가 되죠. 세연CC는 채무자가 된다. 그리고 우선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은 실제 금액 대출의 130% 정도이다. 정도 발행한다.
그래서 원리금 합계를 감안해서 대체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저축이나 캐피탈과 같은 제2금융권을 이용합니다. 그 대신 이자가 좀 비쌉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는 대출 약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약정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과 수탁자 관계요. 금융기관하고 수탁자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 시에 환가 요청, 그 다음에 공무위에 환가 대금을 정상 교부해주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은 수익자인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의 경우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환가 요청을 하고, 그러면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공개 입찰, 공매를 붙여서 환가 대금을 정산 후 남은 금을 위탁에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자와 수익자 있죠. 아까 좀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린다 했듯이 위탁자하고 수익자 이 관계에서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 내용을 원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요 신탁회사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탁회사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신탁회사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신탁회사의 업무가 많은 관계로 일반적으로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가지고요 당사자끼리 부동산 임차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종중과 세인CC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신탁 업무상에 규정된 임대차 업무에 관한 조항을 보면은요, 위탁자가 실제적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신탁회사하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업무에 관한 조항을 보면은요,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의 사전의 동의서를 받아서 자기 명의로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하고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신탁회사가 자금 관리를 한다 했잖아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 세연CC가 되잖아요. 구비 서류를 갖춰야 돼. 일정한 어떤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그 서류를 갖추어서 금융기관에다가 인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그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수탁자의 운용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탁회사의 자기 세연CC 은행 계좌로 되는 게 아니라 수탁자 신탁회사의 운용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은 신탁회사는 운용 계좌로 입금되었으면은 세연CC 같은 수익자는 구비서류 일정한 서류 구비서류를 다시 갖추어 가지고 신탁회사에다가 자금 집행 요청을 합니다. 이 공사비라든가 물품 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결제를 해 주시오 하면서 이렇게 자금 집행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연CC 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업자들 사업을 행한 그 업자에게 계좌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 신탁회사는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이러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중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종중은 종중 부지를 담보 제공하여 세연CC가 500억 대출할 수 있도록 KB 부동산 신탁사에 관리용 토지신탁을 맡겼는 겁니다. 세연CC가 우선 수익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 대출을 받아서 골프장을 개발하는 것을 KB 부동산 신탁이 이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연CC는 채무자가 되고, 그러니까 차주가 되죠. 빌릴차니까 차주가 되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우선 수익자로서 채권자,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대주가 되는 겁니다. 그 채권자, 대주들은 450억을 인정하여 대출해 줬습니다. 세연CC는 채무자로서 원금 상환 및 이자를 갚을 의무가 집니다. 그래서
채무자이기 때문에 원금상환 이자를 다 갚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상환과 이자는 33년 동안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갚아나가는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KB 부동산 신탁은 명의 이전을 받은 토지와 자금 및 계약 등을 관리를 합니다. 시공업체 선정은 KB부동산과 세연CC와 협의하여 선정합니다. 종중은 500억 한도 내에서 담보를 설정했으며 증액된 골프장 개발비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종중이 종중 토지를 KB부동산 신탁에다가 위탁을 한 겁니다. KB부동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세연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00억 한도 내에서 담보를 개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도 증액된 금은 세연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은행 및 보험사가 추진하고 있는 PF 대출요. 대부분 이제 은행이나 보험사가 PF 대출을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좋으면은 자금 조달을 해줍니다. 은행 같은데 보험사에서요. 그래서 그걸 PF 대출이라 하는데 이것이 금융기관하고 부동산 신탁사하고 연계해서 대출을 추진함으로써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부담을 좀 줄입니다. 왜냐하면 담보가 들어가면은 위험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시행업체, 건설업체, 금융기관, 부동산 신탁사의 기능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사업을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관리형 토지 신탁 변경 계약서에 대해서 그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출 약정서,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